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여 년 동안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며 시니어 마케터가 되었을 때 내부에서 외부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늘 답변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덧붙이는 말은 같았습니다. 마케팅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해답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은 A/B 테스트라는 매우 좋은 수단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늘 반성문을 쓰듯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리포트 또는 보고서라고 부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은 제가 늘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바뀌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마케터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격언이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죠?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젊기 때문이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히 쉬운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럴 거고요. 또 빠르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녀석을 딱 1년 만에 웬만한 회사의 대리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방법은 일단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일을 되게 만들러 오는 사람이다. 나는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되게 만들러 오는 사람과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든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들어야죠. 단순히 자리에 앉아 모니터와 키보드만 두들긴다고 일을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은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진전이 되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일만 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 속도가 더딘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또는 고치려고 하지도 않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라는 자기 위안을 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을 되게 만들려는 사람은 일의 진행 속도가 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듯 날뜁니다. 어떻게든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담당자의 멱살도 잡고 바짓가랑이도 붙잡습니다. 어차피 월급쟁이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네, 출발선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앞으로 돌려봤을 때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 즉 연봉에서부터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그러고 대학에 가서 몇 달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열심히 놀지 않았나요? 일을 하러만 오는 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취업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자리 지키기에만 신경 씁니다. 나는 이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됐어. 연봉만 차근차근 올라가면 그만이지. 혹시 주위에 성공하셨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 보셨나요? 일을 벌리시고 그 일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동분서주하신 분들이 결국 흔히 말하는 성공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패하세요. 네, 마케터에게 가장 좋은 레벨업 방법은 실패입니다. 제가 받아보는 마케터들의 이력서를 보면 모두 본인들이 성공한 것만 써놓습니다. 아니, 성공만 했어요. 실패한 게 거의 없어요. 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오답노트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공부의 신
강성태님께서도 엄청 강조하셨죠. 오답노트는 정말 중요하다고요. 고사장 가는 그날, 시험 시작 직전까지 봐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답노트라고요. 마케터는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더 많아요. 성공만 하면 모두 한국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로 일하지 않겠죠. 벌써 실리콘밸리 건너가서 유수의 기업을 다니며 마케팅을 하고 있겠죠. 앞서 제가 실패하세요 라는 말은 결국 실패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계에서 참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획의 단계에서 실행까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그것을 회고하는데 더 긴 시간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획을 3일 밤을 꼬박 세워 진행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회고, 부족 요인 등과 같은 실패 사유들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씩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건 이래서 안 됐어. 에이, 잘 안 됐네. 열심히 기획했는데 참 아쉽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닌 거죠. 왜 예상치만큼 잘 나오지 않았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까? 소구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조정해야지? 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까? 등과 같은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하나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냅니다. 적어도 실패 요인들만 잘 정리해두고 이것들을 피한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분들을 지켜보며 배운 저 역시도 매번 실패하니 오답 노트를 몇 년째 정리 중입니다. 늘어가는 오답 노트와 이를 숙지하는 저는 오늘도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실패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패하세요와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가끔 제가 회사에서 일을 지시했을 때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에 대해 피드백하면 MBTI가 I라서 그래요. 와 같은 말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공한 CEO들은 모두 MBTI가 E일까요? 전 소카 대표님이신 이재용 대표님, 직방 대표님이신 안성우 대표님, 에이블리의 강석훈 대표님 등등 이 대표님들 모두 MBTI가 I입니다. MBTI가 I라서 그래요 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비슷한 말로 제가 소심해서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측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온라인 마케팅의 아주 편리한 점은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이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숫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들은 상호 보완, 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한 광고비와 매출액, 이벤트 프로모션의 시작 요일, 종료 요일, 시즌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두 뜯어서 보면 예측은 모두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간단한 예측은 고등학교 수학이 아닌 중학교 수학으로도 가능합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예측에 대한 부분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세요. 예측할 수 있다면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마케팅을 잘하실 분들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사수나 선배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까지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랜선 선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제 던전에서 마음껏 경험치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어 마케터에게 바치는 편지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SNS 광고가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키워드 광고, 그것도 구글이 아닌 네이버 검색 광고가 대세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에 연말 회식도 시켜주고 호텔 식사권도 몇 개씩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지금처럼 파워링크가 아니라 클릭 초이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등장해 정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되게 미성년자였을 시절입니다. 페이지라는 것을 성장시키고 그 페이지에 올린 컨텐츠를 믿고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광고마저 돌더라고요. 심지어 이것이 광고인지조차 잘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정말 저는 그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마케터라면 광고 실물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되는데 검색 광고는 속칭 고인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배님들의 인사이트를 제대로 배우기도 힘들었고 검색 광고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너무 잘 보였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서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을 알아보자 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스타그램은 한국에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의 스레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훨씬 더 휑했습니다.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인스타그램에서도 페이스북의 광고가 작동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았죠. 세상이 또 바뀐 것입니다. 적당히 사진만 올리고 마는 그런 곳이 이제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인스타그램의 광고 시스템이 페이스북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컨텐츠와 인스타그램 내 유저 행동 패턴만 연구하면 되겠더라고요. 컨텐츠와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광고를 공부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차츰차츰 길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기업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겁니다.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운영이 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의 하단에 인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도달. 영어로는 reach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모두 엑셀로 정리해 주세요. 몇 월 며칠에 업로드했고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도달 수치는 얼마고 좋아요, 댓글 수 이런 것들이요. 아마 정리를 모두 해보시면 내용에 따라 도달 수치가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도달 수치가 엄청 높은 것은 이벤트 프로모션과 같은 내용의 컨텐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업로드된 것들 중에 도달이 유독 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컨텐츠의 특징을 점검해 보세요. 이 표에서는 노란색 표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안내.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옷이라 가정한다면
옷을 입고 있는 전신샷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상의만 착장하고 있는 것인지 측면 사진이라든지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인지 등등 그 컨텐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는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보는 특징을 가졌군 이라는 가설이죠. 이러한 형태라고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컨텐츠들을 제작해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도달에 집중하라고 했죠. 도달.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도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 제가 왜 이 친구에게 주목하라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도달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머신이 판단했을 때 인스타그램 유저가 이것을 확실히 봤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머신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컨텐츠를 좋아할 것 같은 타겟을 찾아서 노출시켜줍니다. 머신의 목적은 오롯이 컨텐츠의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머신의 설계는 바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저의 관심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바로 도달인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보지를 않을 것이니까요. 노출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즉,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도달을 늘린다면 이후에 인스타그램에서의 활동이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도달이 되어야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올리고 인사이트 보기를 확인하고 거기서 도달을 본다. 그리고 도달이 높은 컨텐츠를 찾아 이를 따라서 만든다. 컨텐츠의 특징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며 어떤 것이 주요했는가를 확인한다. 간단하죠?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주요한 것은 요놈의 머신은 성실함을 좋아합니다. 즉,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어쩌다 찔끔찔끔 올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드실 때 하루 날 잡고 7일치, 월화수목금토일 7일치를 만드세요. 그리고 컨텐츠 업로드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 업로드는 메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별거 아니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다음 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더 정확히는 광고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S 광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본질은 충동 구매입니다. SNS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충동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SNS는 도파민 폭포입니다. 엄청난 도파민 샤워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평범한 컨텐츠는 절대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으로 과장하는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물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없잖아요. 왜요?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쓰레기 같은 물건을 과장해서 판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신발이 떨어져서, 샴푸가 떨어져 가서, 쌀이 떨어져서, 잘하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등등. 그분들은 대부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CTR이 대부분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옷장에 옷이 그득그득하다 못해 내다 버리는 중에도 우리는 옷을 사고 냉장고가 미어 터져감에도 우리는 음식을 삽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또 다른 쓰레기통을 구매하고 면도기가 있음에도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이것도 예뻐 보여서 이 앱을 설치하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는 구매하고 가입하고 설치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자극적인 거? 모르죠.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고객만 알아요. 유저들은 마케터가, 회사가, 디자이너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계신 A/B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 마케팅 바닥에 굴러 먹으면서 뵌 분들 중에 디자이너 출신 마케터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소위 잘한다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소재의 디자인을 강조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요. 라고들 하세요. 10명 정도 만나면 거의 8, 9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디자인은 보기에 예뻐 보이고 미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충동 구매욕을 자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와, 이 광고 정말 예뻐. 아, 광고 멋있는데? 오, 광고 괜찮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볼까? 혹은 한번 보러 갈까? 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어요. 왜? 소구점이 미약했거나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쁘기만 했다는 겁니다. 컨텐츠는 디자인이 아니고 예술이 아닙니다. 소구점을 품은 소비재일 뿐입니다. 어설프게 예술하지 마세요. 지금 짜쳐 보이는 컨텐츠가 내일 엄청난 전환율을 가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독특해 보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소구점을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극적 컨텐츠란 자극적으로 소구점을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SNS에서 광고는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회용품도 브랜드 보고 사시나요? 아니, 일회용품의 브랜드를 아는 건 있으실까요? 없죠? SNS에서 광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소구점에 집중하시고 컨텐츠 디자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컨텐츠가 제작되어야 하는 거고 계속해서 테스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유독 잘 먹히는 형태의 컨텐츠가 있다면 먼저 소구점을 정리해봅니다. 두 번째로 그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자가 복제해봅니다. 모델이 우측에 있고 상품이 왼쪽에 있는 컨텐츠에서 효율이 좋았다면 다른 컨텐츠들도 그러한 레이아웃을 따르는 것이죠. 레이아웃을 똑같이 했는데도 딱히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카피를 복제해봅니다. 같은 카피를 써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카피 속에 소구점이 녹아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의뢰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컨텐츠의 결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컨텐츠의 결이 같아지는 게 왜요? 팔리면 그만 아닙니까? 마케터는 파는 사람이잖아요. 브랜딩이요? 무슨 브랜딩을 벌써 신경 쓰십니까? 팔려야 브랜딩을 하죠. 팔고 남은 돈으로 브랜딩에 투자하는 거죠. 돈도 없는데 무슨 브랜딩입니까? 일단 팔려야죠.
안 팔리는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입니다. 초반에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딩만 쫓다 보면 쪽박 찹니다. 진짜 1만 개 중에 한 곳이 성공할까 말까예요. 이 파트를 정리해보자면 간결합니다. 광고는 일회용품. 어설프게 예술하지 마라. 일단 팔고 나서 브랜딩한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 파트는 랜선 선배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주니어 마케터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뭐가요? 전환이요. 매출이요. 왜?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환율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의 전환율이 3에서 4% 이상이 되면 오, 전환율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환율이 3에서 4%라는 것은 풀어 말하면 뭘까요? 100명이 들어와서 3, 4명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6명에서 97명은요? 안 사고 나가요. 왜? 몰라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상품이 구려서, 리뷰가 없어서, 비싸서, 갑자기 엄마가 불러서, 카드 한도가 막혀서 등등. 이유는 진짜 존나 많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을 주니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마케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탈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보완하는 것입니다. 낮은 이탈률과 전환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니까요. 근데 그걸 막 입사한 주니어가, 경력도 없는 주니어 마케터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탈률과 반송률도 구분 못하는 수준이실 텐데요. 그래서 주니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선배가 될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시니어가 되었을 때 주니어에게 가르칠 거리는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환율을 높이는 게 목표고 매출이 나게 하는 게 목표라면 적어도 나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테스트하거나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막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입이 주니어가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습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의견을 제출해보세요. 10번 중에 한 번은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 조직에 내 상관조차 설득 못하는데 생면부지의 고객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겠죠. 세그먼트별 체류 시간을 분석해 본다던가, 스크롤 뎁스별 전환율과 이탈률을 분석해 본다거나, 유저 행동 흐름을 파악해 보거나, 우리 쇼핑몰 또는 블로그에 써져 있는 후기를 분석해 본다거나, 상세 페이지 내의 후킹 요소를 분석해 본다거나, 적어도 이런 것은 미리 알아볼 수 있겠죠. 또는 미리 공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다 못 알아듣겠다? 하나씩 기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아, 뎁스가 15%였을 때 구매가 제일 잘 일어나네. 반면 뎁스가 30%가 넘어가면 이탈이 급증하는구나.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문서 작성에서 땡큐 페이지까지의 이탈률이 40%나 되네. 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궁금해하고 연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선배들을, 경영진을 설득해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왔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후배를 싫어할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팀장님, 선배님, 대표님한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바로 회의 걸고 이야기 들어보자고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솔루션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의견 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 팀장님은 앞서 말씀드린 저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 늘 골머리를 썩는 분들입니다. 왜?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위치니까요. 그러니까 주니어 여러분, 전환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죽어 계시지 말아주세요. 다만 성장하고 싶다면 시니어들을 조금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마케팅을 오래 했고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니어의 새로운 시각이 그들의 머리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흰 도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개발팀이나 디자인팀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 첫걸음입니다. 마케터는 시니어가 될수록 타 부서와의 인벌브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니어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서로 발전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일까 두렵다고요? 도토리는 키재면 안 됩니까? 도토리끼리 키라도 재야 도토리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도 저도 안 된다면 나오세요. 이직하십시오. 이직 많이 하면 커리어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실 텐데 그 걱정은 접어주세요. 이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세요. 근데 이직하라고 했지 무턱대고 퇴사라고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반영해 줄 것 같은 조직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환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컨텐츠에 집중하시고 기획에 집중하시고 보고서 속 수많은 숫자들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보스 쪽지도 있고 유튜브에 보시면 제 메일도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도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성장하세요. 어디에서? 제 채널에서, 이 던전에서 경험치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던전 오브 마케터의 운혜였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터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순위를 정하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 순위와 분류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이걸 마케팅 업계에서도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취준생들이 저는 브랜드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컨텐츠 마케터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그로스 해커가 멋있어서 정했어요. 등등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구분해서 뭘 하려고. 컨텐츠 마케터도 엑셀로 보고서 쓰고 광고 켜고 끄고 퍼포먼스 마케터도 디자인하고 포토샵 다 하는데 결국 마케터는 모두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해서 소재 안 만들고 엑셀과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마케터를 구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다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굳이 구분하고 많이들 궁금해하고 채용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마케터는 마케팅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마케터입니다. 그러면 디자이너와 차이점은 뭘까요? 컨텐츠 기획이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하죠. 또는 개선점을 찾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컨텐츠는 본인이 속한 기업 혹은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반영한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성과 측정에서 배제됩니다.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죠. 컨텐츠 마케터는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죠. 어때요? 확실히 디자이너와 다르죠?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영상, 이미지 등이 있지만 글 상세 페이지도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더 넓죠. 글도 쓸 줄 아셔야 되고 UX, UI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성과 하는데 결국 퍼포먼스 마케터랑 겹치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분하는 게 의미 없다고 한 거예요. 뭐 그래도 하던 거 마저 해보면 이 포지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보시면 1번, 2번은 마케팅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패스하시고 3번 실적 성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터의 퍼포먼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직역을 하자면 성과를 내는 마케터. 응? 그런데 마케터라면 다 성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케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누군가가 앞에 똥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매출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집어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포지션이죠. 비유가 좀 극단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퍼포먼스 마케터의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숫자에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네, 퍼포먼스 마케터가 광고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숫자에 집착하는 이미지는요, 이건 온라인이라서 그래요. 온라인에서는 모든 것들이 수치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성과들도 숫자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잡힌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더 실력 있는 퍼포마라면 예측까지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속에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건 몇 년 하다 보면 다 할 줄 알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인정받는 퍼포먼스 마케터는 이번 기획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치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연봉이 상승했던 시점이 예측을 할 줄 알았던 때부터 였으니까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운다는 의미를 강하게 갖죠.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는 이번 기획과 유사한 경쟁업체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게 보다 발전된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예측하는 여러 스킬들은 제가 차차 유튜브에서 공개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브랜드 마케터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브랜드를 설계하고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컬러를 정하고 폰트를 정하고 논조를 정하고 등등.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말이죠. 브랜드 마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퍼포먼스 이 둘보다 난이도가 몇 배는 높은 포지션입니다. 브랜드 컬러 정립, 로고 정립, 폰트 설계, 이거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정해지는 걸까요? 천만에요. 치열한 근거
근거 자료,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합니다. 브랜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 이유, 브랜드 폰트를 고딕 라인으로 한 이유, 브랜드 어조를 씁니다로 정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정해졌다고요? 제정신이 박혀있는 조직은 절대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제품과 붉은색 브랜드 컬러의 연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데이터, 폰트를 고딕 라인으로 정했을 때의 판매 제품과의 연결성, 기타 등등 그냥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봐야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봐야 하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고 지휘할 수 있는 마케터가 바로 브랜드 마케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매출을 계속 증대, 최소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도 동시에 해내야죠.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조직일수록 브랜드 마케터 포지션은 절대 주니어를 채용하지 않죠. 최소 7년. 그것도 컨텐츠 퍼포먼스의 역할을 모두 겪어본 마케터. 이것이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한 브랜드 마케터의 역할, 이거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이 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운해님은 어떤 마케터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럴 겁니다. 그냥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마케터에게 바치는 편지 3편으로 컨퍼브 마케터의 구분을 말해보았습니다. 주니어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1편과 2편에 이어서 3편까지는 실무적인 이야기보다 마음가짐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들부터는 이제 스킬적인 요소와 판단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고 제가 운영한 단톡방도 있으니 많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레벨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운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